주식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빌 게이츠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아주 이런 심각한 팬데믹이나 뭐 이런 재난이 올 거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위기가 오는 게 좀 텀이 길었어요. 뭐 한 50년, 30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10년 주기설이에요. 짧아졌어요. 네, 10년 주기로 저기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생겨요. 이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는 첫 번째가 근로소득을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일단은 근로소득을 압박한다는 게 뭐냐면 정규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약직이라든지 하면서 근로소득을 낮춰요. 하지만 금리를 낮춰주면서 부채를 막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근로소득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삶이 팍팍해지는데 자산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풀고 부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는 주가 올라갔죠. 부동산 가격 올라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근로소득은 가장 건전한 소득이고 자산소득은 건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월급날 가가지고 야 우리 저 뭐 나이트 가서 한번 뛰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주식으로 300만 원 딱 저기 그거 벌으면 야 우리 저기 그 클럽 한번 가자. 내지는 뭐 식구들 불러가지고 소고기 한번 구워 먹자.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큰 소득이 되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저기 1980년대 이후에 자산소득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근데 2007년, 2008년에 이제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더 이상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빚은 있고 근로소득은 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소득이 생기지 않으니까 괴리가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부족해지는 이제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물론 그런 그 소비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만큼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쇼크 이런 것들이 10년 주기로 온다는 것이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나온 얘기고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이 단기간 내에 5조 달러를 풀었다고. 네. 그 이제 그 돈들이 좀 더 회수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당분간 이제 크게 변동하는 때가 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급락하고 나면 복원력이 빠르더라. 예.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복원력이 다 빠른 건 아니에요. 다 빠른 건 아닌데 학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달려들 거예요. 달려드는데 저는 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요. 그걸 이제 블랙스완이라 하잖아요. 블랙스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어려움이 되는데 블랙스완 나타날 때 나타나더라도 앞으로 축 떨어지게 되면 한번 또 저기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원력이 그나마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을 보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2007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소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저기 그 소득이 없다고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그 돈을 벌으려면은 아파트가 적어도 세 채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저기 그거 먹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팔면 또 딴 데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예를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억 대 부자가 돈 많이 벌면은 내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저기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저기 이 고가 뭐 샤넬이나 이런 이제 사치품 이런 것들은 소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저기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건 많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실적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회사는 복원력이 빨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좋아졌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이 있어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비용을 줄인 거예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자동화를 했다면 지금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랐으면 인건비를 잘랐으면 그 사람들의 또 소비가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요 기업보다는 영업이익은 좀 덜 늘어나더라도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기업은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회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 매출이 좀 줄더라도 영업이익 하는 거고. 근데 뭐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그러면 이제 버려야죠. 그런 기업은 이제 쓰레기라고 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해요.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에는 극소수의 살만한 종목과 나머지 쓰레기가 있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시장에서 핵심을 사야지 쓰레기를 사서는 안 되겠다. 왜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냐 그래요. 제가 좀 박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장이 좀 많이 빈번하게 나타날 텐데 몇 년에 한 번씩이든 블랙스완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 박사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이미 이제 주식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냥 그게 문제죠.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주식 가르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사고 경기 화랑기 전에 그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살라고 보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주식이 없는 거죠. 이미 다 팔아먹어서. 네. 그럼 기다려야죠. 어떡합니까? 기다린다. 네. 아니, 내가 추가적으로 더 돈을 집어넣을 아까 그 원칙을 세웠잖아요. 남의 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자산을 3등분하고 있는 거예요. 3등분. 네. 안 되면 이제 금융계산 같은 경우에는 2등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뮬러 플랜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뮬러 플랜은 주식과 채권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비중을 맞추는 거거든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1,500만 원은 주식에 집어넣지만 1,5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적금이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무슨 적금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이점은 뭐냐면 원금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도 낮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원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원금 쪽에서 이렇게 좀 더 넣어주고 다 넣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빨리 복원시켜 놓고 자산을 가지고 좀 비중 조절을 잘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그 정도 돈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고민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주식을 살 때 복원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면 이제 계좌를 한 번씩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난 주식했는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래요.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한 7종목, 8종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산 투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관리의 한계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범위의 경제도 있거든요. 네. 또 관리 한계도 있는 거고 개인 투자는 절대로 3종목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종목들을 계속 팔로우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수익도 좀 내면서 분산 투자 효과도 낼 것 같으면 많아도 3종목, 뭐 적으면 한 2종목 이렇게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면은 주가 급락할 때도 손해가 아직 커지진 않아요. 추매 기준이 있으세요?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더 돈을.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땐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걸 이제 물타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물타기 전략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타기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 보이잖아요. 평단가를 낮춰서. 네, 평균 낮춰주면 그거는 단가가 낮아지는 거지 손실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손실의 기본 똑같아요. 그 주식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투자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역투자 전략이 뭐냐면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때 사면은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해줬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나는 바닥이라고 했지만 요즘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높은 건물들 지하층 보세요. 지하층 보면 제가 예전에 삼성증권에 있을 때 있던 그 건물은 지하 8층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 8층도 그냥 8층이 아니고 복층이에요. 지하 1층, 1층 반, 2층, 2층 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하 8층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바닥이라고 샀는데 뭐 지하 1층 내려가고 지하 2층 내려가고 3층 정도 내려가면 깡통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복층이. 네.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질 때가 아니고 올라갈 때 사는 것이고 그래서 물타기 전략이 아니고 뭐 그런 그 이야기할 때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피라미딩 전략은 뭐냐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3분의 1을 사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사고 또 올라가면 나머지 다 사고 실제로 이런 전략을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된. 비효율적이요. 예. 뭐 그렇다고 완전 비효율적인 건 아니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 그렇게 그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추세 추종한다고 다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효율적인 게 있는 거죠. 시장의 비효율성을 좀 그 인정한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종목도 열심히 찾고 추세도 열심히 찾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추세 추적이라는 단어는 책에서 많이 읽었는데 저는 거꾸로 하고 있었네요. 물타기를 계속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탔었는데 이걸 올라갈 때 타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주식은 도저히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떨어진 이유를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현명하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다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떨어질 때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투자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